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점심을 어떤 걸 드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직장인이기 때문에 미주은 방송을 보통 이제 점심을 빨리 먹고 방송 녹화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점심 맛있게 먹고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점심 식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약간은 특이한 버릇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는 점심시간에 단 한 가지의 메뉴를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먹고 있는 메뉴는 셀몬 테리야끼, 연어구이 덮밥을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먹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같은 메뉴를 먹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1년 내내 제육덮밥을 먹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1년 내내 그 짜장덮밥을 먹으면서 점심을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점심하고 저녁은 좀 제가 그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서 점심시간은 빨리빨리 이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메뉴를 골라야 되는 그런 과정도 좀 생략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시간에는 항상 같은 메뉴를 먹게 되는 그런 버릇을 가지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특이한 버릇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어떠한 그 삶의 철학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은행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날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4월 22일 목요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순서는요. 미주은 패밀리 분들 중 한 분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메일의 내용이요.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메일이거든요. 이번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은 신승환 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자동차 업계에 일하며 체코에 거주 중인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미주님 덕분에 미국 주식 투자를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제작해 주신 여러 영상들이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토로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40개 정도의 미주님 추천 종목에 매월 $50씩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아직은 원금 보전 상태이나 20년 후에는 분산 장기 투자의 빚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메일 드리는 것은 EV 관련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 공유드리기 위함입니다. 2035년까지 전체 차량 판매량에서 전기차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신 정보라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하여 공유 드려봅니다. 처음 메일을 보내는데 매일 유튜브를 통해 얼굴을 배워서 그런지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이렇게 이번 이메일은요, 미주은 패밀리 분들 중에서 체코에 거주하시면서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신승환 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인데요. 밑에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우리들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 좀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쉽게 이해하시는 법은요.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막대가 있잖아요. 이 회색으로 표시된 막대가 개솔린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그 옐로우,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디젤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젤과 개솔린을 합쳐서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2018년을 보면요. 내연기관 차량의 그 점유율이 93%라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21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점을 보면 81% 정도로 좀 떨어졌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81%니까 내연기관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수치가요, 2025년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개솔린이 드디어 50%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게 되고요. 디젤도 6%로 떨어지니까 두 개를 합쳐도 53%에 불과한, 드디어 2025년이 되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가 드디어 이제 많은 발전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30년을 바라보시면요. 23%로 뚝 떨어집니다. 개솔린이 23%, 그리고 지금 디젤이 2%에 불과하거든요. 두 수치를 합치면 25%니까 전체 차량에서 약 4분의 1만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시대가 2030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14년 후 2035년이 되면요,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2%에 불과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망치니까요, 이 수치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뒤지는 수치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14년 후 정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전기 충전지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지금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별로 전기차의 비율을 비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가장 왼쪽의 그래프는 미주 쪽의 마켓 쉐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2030년에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21% 더하기 1% 정도 되니까요. 합을 해보면 한 22% 정도 되겠죠. 22%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유럽 쪽으로 오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같은 20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쪽은요, 개솔린이 차지하는 게 6%, 그리고 디젤이 5%밖에 안 되니까 두 수치를 합쳐도 이제 10%, 11%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머지 90% 가까운 비율이 드디어 전기차나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이나 중국 쪽을 살펴보면 굉장합니다. 4%, 전체 차량 중에 4%만이 지금 내연기관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전기차가 득세하는 시대가 중국에는 찾아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기차를 투자할 때 중국 쪽에도 투자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그 유럽 쪽도 또 차징 기업도 있고 또 전기차 기업도 유럽에 집중된 기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살펴보면서 투자를 분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번에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신승환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좋은 정보를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 이어서 그린 에너지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 기사는 솔라 에너지 그리고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솔라 컴퍼니즈, 태양열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음 주부터 어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더욱이 더 좋은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주식들의 주가가 많이 풀백돼 있다,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싸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주가가. 그래서 좋은 바잉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The buy is low. 현재 마켓에서 던져주고 있는 전망치 있잖아요. 어닝이 나오기 전에 던져주는 전망치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바이즈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망치가 낮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골드만삭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리서치 노트에 따르면요, 지금 그 솔라 에너지 분야, 솔라 관련 주식이 굉장히 언더 퍼포먼스 하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잉 오퍼처니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간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크 피어리어드니까 굉장히 이 기간이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자주 오지 않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주식들을 쓸어 담아야 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스페셜한 그런 기간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간 스탠리가 추천해주고 있는 주식이 두 종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펌즈 토픽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가장 추천해주는 그 두 가지의 종목은 첫 번째가 썬노바고요, 두 번째가 엔페이즈입니다. 제가 몇 번 다른 기사를 통해서 소개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대부분의 지금 기관에서 같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지목해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간 스탠리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모간 스탠리에서 예상하기로는 인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멀리 바라봤을 때 어떠한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2030년이 되면 전체 파워 아웃풋의 4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11% 정도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중에 약 11% 정도만 리뉴어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2030년이 되면 4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모간 스탠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율이요. 2035년이 되면 55%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간 스탠리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윈드 블레이드 프로바이더, 그 풍력 발전에 사용하는 그 날이라 그러죠. 그 풍력 뭐라 그러죠? 풍차라 그러나요? 그 풍차에 사용하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TPI 컴포짓이라는 기업을 첫 번째로 추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요. 레지던셜 솔라 컴퍼니, 그러니까 가정용 그 태양광 컴퍼니인 썬런을 다시 한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이들이 이제 TPI 그리고 썬런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TPI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일렉트로닉 비클에도 관련이 있다.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TPI가 만드는 것은 이제 컴포짓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TPI 컴포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성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합성물이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내구성은 강하면서 굉장히 가벼운 물질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러한 그 내구성 강한 이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데도 지금 사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TPI가 전기차 쪽에도 관련이 되면서 굉장히 전망이 좋아진다. 지금까지는 이제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만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는 전기차의 재료도 납품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두 기업의 어닝이요. 5월 5일 그리고 5월 6일 날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어닝 결과 나오면요.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P 모간이 뽑아준 기업들은 조금 다릅니다. JP 모간이 뽑아준 기업은요, 엠프레이즈 에너지는 다시 나왔네요. 그리고 솔라 엣지, 이렇게 두 기업을 최고의 지금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엠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지금 포지션을 잘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US 레지던셜 쪽,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에너지 스토리지 쪽, 인터내셔널 익스펜션,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뿐만이 아니라 국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엠프레이즈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뿐만 아니라 커머셜 마켓에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엠프레이즈가 지금 가장 톱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엠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49센트의 어닝을 예상하고 있고요. 레비뉴, 매출의 예상은 293밀리언인데 이 293밀리언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3%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4개의 종목이 1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가 10.8%, 레모네이드는 우리가 이렇게 10% 이상 상승한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자동차 보험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어저께 제가 전해드렸고요. 오픈도어가 11.4%나 올라갔고요. 그리고 ACTC 스펙 주식도 15.6%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주식의 상승폭이 무색할 정도의 엄청난 상승폭을 보인 주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스킬즈입니다. 스킬즈의 주가가요, 어제 하루에만 33.55%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상승을 단 하루 만에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과연 스킬즈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30% 이상 올라간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니까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궁금해지죠. 다음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Don't hesitate to buy skilled stocks as short, take aim and miss. 자, 스킬즈 주식을 매수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 왜냐면 공매도꾼들이 들어왔다가 실패했다라고 지금 제목을 줘주고 있습니다. 자, 스킬즈 주식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었는지를 설명을 일단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킬즈는 그 두 개의 굉장히 커다란 공매도의 그 어택을 받았다, 공격을 받아왔다. 지난 2개월 동안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두 개의 공매도 공격 중에 가장 최근에 받았던 공격은 이글 아이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주도를 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글 아이 리서치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요. 스킬즈는 그들의 레비뉴, 매출을 인플레이팅은 이제 부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매출을 50% 가까이 부풀리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부풀리는 방법이 뭐냐면 보너스 캐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너스 캐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매출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너스 캐시는요. 우리가 이용자들이 돈을 걸고 베팅을 하잖아요. 스킬즈라는 종목은 그 온라인 게임 회사인데요. 이 온라인 게임에 참여를 할 때 보통 이제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 참가비를 내고 그 참가비를 모아서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이제 상금도 주고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한테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구조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너스 캐시가 매출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매출로 잡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번 기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장했던 것이 매출을 지금 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이유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보너스 캐시를 매출에 넣지 않건 간에 매출을 부풀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기업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비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비타는요, 순이익 바로 위에 올라가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퍼레이팅 마진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퍼레이팅 마진, 이익률이 중요한 거지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매출은 그냥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올해 매출이 올라가는지 이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매출이 얼마나 높으냐 낮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요. 10K 파일링,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상장할 때 본인들의 그 기업의 어카운팅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보고를 할 때 이러한 매출 구조를 자세히 설명을 했다. 트랜스퍼런트라는 것은 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러한 보너스 캐시를 매출로 잡는 것을 감추거나 이러한 조작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 마켓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괜히 가장해서 공매도 레포트에서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스킬즈의 라이프타임 밸류 투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는 뭐냐면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 비용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라이프타임 밸류, 그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것은 한 명의 고객이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돈, 이 기업에 기여하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매출과 그 비용의 비율을 보면 2.5배다. 매출이 2.5배 더 많다는 겁니다.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보다 그 한 명의 고객이 기여하는 매출이 2.5배 정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스킬즈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의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요. 그러한 이유로 지금 스킬즈 같은 경우는 레비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10폴드는 10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출이 10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이 370밀리언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는 4빌리언까지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기업이 스킬즈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배경, 지금까지 설명해 준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 약 $40 정도의 형성이 돼야 맞는 가격이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킬즈 때문에 좀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리는 과정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해 보고요. 혹시나 스킬즈 주가 하락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미리 빠져나가신 분들이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아마존에 관한 기사인데요. 구글도 함께 나옵니다.
Amazon Google win 1.2 billion contract from Israel for cloud sites. 아마존과 구글이 지금 1.2 빌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계약권을 따낸 겁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따냈냐면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따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보면요, 이스라엘의 파이낸스 미니스트리니까 재정부라 그러나요? 재정부가 지금 발표를 한 건데요, 이스라엘 재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아마존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만든 그 프로젝트 이름이 님버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퍼블릭 섹터 그리고 밀리터리, 군대에 그 사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때 이제 비딩에 참가한 기업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참가를 한 것 같고요. 오라클, IBM 등도 이제 컨트랙트를 따내기 위해서 비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선정된 기업이 구글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AWS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클라우드 인프라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는 총 4단계로 돼 있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4단계에서 지금 이번에 비딩이 확정된 것이 1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3단계가 더 남았다는 건데 1단계만 가지고 그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컸잖아요. 1.2 빌리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단계가 더 남은 것도 아마존과 구글이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 구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이번 뉴스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아마존에 관한 겁니다. 아마존 원팜 Payment System expands to Whole Food locations. 여러분들, 제가 작년 가을인가요? 한 10월달, 11월달쯤에 아마존 원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시스템이었고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점에서 손바닥을 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었잖아요. 아마존이 그때 론칭을 하고 시카고 쪽에서만 활용을 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시카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카고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아마존 팜 시스템을 드디어 이제 확장을 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존이 익스펜딩한다, 이제 확장해 나간다. 아마존 원을요, 홀푸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료품 체인점이죠. 홀푸드에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애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미국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아마존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첫 번째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겠죠. 페이먼트 카드랑 같이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카드 같은 게 없어도 그냥 손바닥만 가지고도 스캔을 함으로써 페이먼트를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아마존 어카운트가 없어도 이 아마존 웜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마존 어카운트가 있게 되면요, 프라임 멤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미국 국민의 반 가까이가 지금 프라임 멤버라고 하니까요, 어차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진 상태에서 아마존 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기사의 마지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원 테크놀로지를 라이센싱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이제 판매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런 대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직접 재산권에서 라이센싱 피를 받아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좋은 워낙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사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로쿠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로쿠 rebrand QB content as Roku Originals to launch this year. 로쿠가 QB 컨텐츠를 리브랜딩해서 이름을 로쿠 오리지널로 바꾼다고 하고요. 올해 안에 론칭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로쿠가 이번에 인수한 기업의 이름이죠. 퀴비라는 것은. 그리고 이 퀴비라는 기업은요, 텔레비전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 전문 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퀴비가 만들어내던 컨텐츠를 이제 자기네들이 로쿠의 이름을 따서 로쿠 오리지널이라고 붙인다고 하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퀴비가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가 75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5개의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로크 채널에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로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 채널을 운영하는 대신 멤버십 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광고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니까요. 자, 로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도 이러한 좋은 뉴스에 발맞추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지금 우리가 어닝 시즌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닝 발표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어닝 발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몇 개씩 매일매일 공유할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공유할 어닝 결과는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ISRG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기업이죠. 로보틱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어닝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지금 7% 올랐다고 나오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보니까 장 마감까지는 9.9%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가서 조금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그 Q1 1분기의 그 결과를 보면요, EPS 같은 경우는 3.52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예상치에 비해서 0.89센트가 더 잘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매출이 지금 1.29가 나왔는데 이거 역시도 마켓이 예상하고 있던 전망치보다는 180밀리언 정도가 더 발생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이번에 298대의 다빈치를 판매했다. 다빈치라는 것은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그 대표 상품이죠. 의료 수술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298개를 1분기에만 판매를 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얻은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98대라는 것은요, 작년 프라이어 이어 피어리어드랑 비교를 해보니까 26%가 상승한 그런 수치라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중에 있는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7.2빌리언이라는 현금을 보유하는 기업이 됐고요. 가이던스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 팬데믹 동안에 가이던스를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그 팬데믹 기간에 타격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악재가 있을 때는요, 기업들이 카펙스 스펜딩을 줄이게 되거든요. 카펙스 스펜딩이라는 것은 커다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설비 투자를 얘기하는데요. 설비 투자에 쓸 돈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마케팅이라든지 설비 투자가 사실 그 팬데믹 기간에는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인투이티브 서지칼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제대로 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베어드라는 그 투자 회사가요, 이번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아웃퍼폼으로 올려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립이라는 그 레이팅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겠구나 해서 아웃퍼폼으로 바꾸어줬고요. 타겟 주가를 925로 올려줬다라고 지금 기사의 내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25달러라는 주가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14% 정도 1년 내에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ASML입니다. ASML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워낙 경제적 혜자가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인기가 많은 그런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ASML reports first quarter beats with a strong equipment demand during chip shortage.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레비뉴 토탈 지금 4.36 빌리언 유로가 지금 나왔고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3% 정도 올라간 겁니다. ASML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가 없어서 못 파는 회사라고 하니까요, 매출이 한꺼번에 올라가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대신에 EPS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가 3.21 유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랑 비교하면 0.62 유로가 더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EPS 그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넷 부킹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없어서 못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약건이 밀려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약건 밀려 있는 게 4.7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 매출이 4.36이었는데 예약이 4.7이니까 오히려 더 예약건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 4.7 안에는 2.3 빌리언 유로 정도의 EUV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다. EUV 시스템은요, 그 ASML이 판매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비를 얘기합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인데요. ASML 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장비로 알려져 있죠. 이 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한 반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 ASML은 73대를 판매했습니다. 이 EUV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이 EUV 시스템을 비롯한 리소그라피 머신을 73대를 판매를 했고요. 이 73대라는 것은 4분기에 판매했던 거랑 지금 매칭이 된다. 비슷한 수치고요. 그리고 세대의 used 시스템이니까 중고 장비를 판매를 한 거죠. 그것은 이제 지난 쿼터에 비하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고요. 쿼터 2에 그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ASML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2분기의 실적은요, 세일이 4점에서 4.1 빌리언 정도,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49%라고 나와 있습니다. 1분기에 그 매출이 4.36이었잖아요. 따라서 1분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이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해주면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레비뉴, 매출이 성장을 할 건데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1년 1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을 약 30%로 우리는 잡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뉴스를 주면서 이번 어닝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기업만 더 살펴볼까요? ASML의 그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램 리서치의 어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리서치가 지금 Q3에 어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Q3라고 부르나 봅니다. Q1이라고 안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레비뉴 같은 경우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 정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램 리서치는 지금 완전히 호재입니다. 3.85 빌리언 정도의 그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EPS는 7.49달러가 발생을 해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EPS보다 오히려 0.88달러 정도를 더 만들어낸 것이 램 리서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이 46.3%,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이 31.6%, 굉장히 높네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31.6%면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여기서 2분기라고 안 부르죠. 이들은 그 4분기라고 부르겠죠. 4분기의 실적 예상을 여기 표시해 줬는데요. 레비뉴 같은 경우는 4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4빌리언이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지금 현 분기에서 3.85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4빌리언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 그 마켓의 예상치가 3.72였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치죠. 4빌리언이면. 그리고 이제 EPS 같은 경우도 7달러에서 8달러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마켓의 예상치는 6.6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램 리서치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애플에 관한 겁니다. 어제 제가 애플 이벤트에서 출시된 새로운 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팟캐스트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Apple will reportedly take 30% cut of publisher set podcast subscription prices. 애플이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30% 컷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팟캐스트의 그 서브스크립션 프라이스가 생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팟캐스트의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들이 있죠. 크리에이터라고 보면 되겠죠. 이 크리에이터들이 드디어 이제 구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구독비 중에서 30%는 애플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팀 쿡이 이번에 그 애플 그 스프링 로디드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팟캐스트 서브스크립션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이제 없고요. 광고가 없는 대신 팟캐스트 그 가입비를 내고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로 팟캐스트를 만들어낸다. 애플 팟캐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170개 지역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발표를 이번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애플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팟캐스트 퍼블리셔라고 부르네요. 그 팟캐스트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퍼블리셔들이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차지를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 0.49달러, 매달 0.49달러 정도를 차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들한테. 이제 그 이상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팟캐스트 퍼블리셔들이 그 애플에 올리는 컨텐츠는요, 애플에 그 독점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채널에 올리는 그 내용을 애플에 중복적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영리한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이 서브스크립션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에서 30%는 애플이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는 70%는 이제 컨텐츠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해만 그렇다고 합니다. In the first year만 30%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해부터는 30%가 아니고 15%만 애플이 가져간다. 나머지 85%는 이제 창작자들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델은요, 이미 그 TV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애플이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애플이 팟캐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대폭 전환하면서 스포티파이가 좀 경쟁심을 느끼게 됐죠. 왜냐하면 스포티파이의 모델과 굉장히 비슷해졌으니까요. 스포티파이와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마지막 기사는요,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의 전문가 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요, 레귤레이션, 당국에서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Officials around the world, 세계의 모든 정부 당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정부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그 제넷 옐렌이라든지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의 프레지던트죠, 크리스틴 레가데 같은 사람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올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로서 그들이 제시할 만한 것은 역시 머니 론더링, 그 돈 세탁 같은 것을 해주는데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면서 규제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돈 세탁 같은 데 이용될 수 있는 이유로서 익명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요, 펀드, 그 자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볼 수 있지만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이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규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그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규제가 만약에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일요일 날 비트코인이 52,00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때 떨어진 이유가 unverified report,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그 기사 때문에, 확인도 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루머가 뭐였냐면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그 파이낸셜 그 기관에 조사를 착수할 것이다. 그 조사 이유는 뭐냐면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해서 머니 론더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루머였잖아요. 루머만으로도 이렇게 $10,00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따라서 진짜로 규제가 들어온다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비트코인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21밀리언, 즉 2100만 개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이상 채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펀더멘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화폐랑 다르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피고 있는 것이 긍정론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 전문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즉 기후 변화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이닝,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기사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컴퓨터를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해서 엄청나게 돌려서, 왜냐면은 그 수학
문제를 풀듯이 퍼즐을 푸는 듯이 이렇게 그 암호를 해독을 해야 캘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에너지 컨섬션이 높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랑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요. This is a very dirty product. 굉장히 더러운 제품이다라고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코멘트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 이제 근정론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요. 최근에 뭐 중국 쪽은 물론이고 뭐 그 웨스턴 월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들어서는요. 채굴을 할 때 수력 발전이나 이렇게 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마이닝을 하고 있다. 그런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전해드리는 김에 영상도 이번에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미너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5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문가는 왜 비트코인이 50% 정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상에 대해서 다른 그 전문가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itcoin feeling the blues again today. The cryptocurrency is now down nearly 15% since hitting a record just before Coinbase started trading last week. We asked then, has Bitcoin hit its peak? We'll listen to what Guggenheim CIO Scott Minerd had to say this morning about where prices are going. Given the massive move we've had in Bitcoin over the short run, things are very frothy,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major correction in Bitcoin. And I've said it before. I think we could pull back to 20 to 30,000 on Bitcoin, which would be a 50% decline. You might recall back in November, Guggenheim disclosed in a regulatory filing that its Macro Opportunities Fund held the right to invest up to 10% of its net asset value in Grayscale Bitcoin Trust, GBTC. So where do we think Bitcoin is right now, Dan? Well, it's interesting. I mean, if you go back and just look at the history of Bitcoin, it's had no shortage of 50% peak to trough declines, and it's still much greater. So on this year alone, it's up, about 100% year over year. It's had some peak to trough declines. I think the largest one was in January, about 30%, but they've gotten smaller each month since then. Then it was 26% in February. Then it was 18% in March, and this one is about 15% now. So I think there's a lot of hodlers, as they say, who would welcome a very healthy pullback, get out some of the weak hands and let them reload, because these people, where their price targets are, Mel. They're much higher than 65,000 where it just was last month. Yeah, and let's be clear, Minerd is overall a bull on Bitcoin. This is a short-term phenomenon he's forecasting here. What is interesting too, though, is the search. We see this in the stock market. Something goes up, and so there's a search for an alternative asset that will have the same sort of beta. And we're seeing this in some of the altcoins, and not even talking about Ethereum. But if you take out Bitcoin and Ethereum, the rest of the coin universe, that market share has actually gone up to 34% from 16% just in the past 3 months, according to Pantera. And so this is an interesting sort of phenomenon that we are witnessing, Tim. I'm not even going to bring up Dogecoin. There are plenty of other altcoins out there that are not created as jokes. So there are plenty of other places to go on this. Yeah, I'm not going to comment on Doge. By the way, Pantera, great fund, incredible heavy metal band. I know you know that, Mel. I have no idea. But. So if you look at what's going on in the broader market, I think the validation here institutionally is something that just continues to grow. Scott could be right, and I think Dan is right. And in fact, look at January, February, and March, where I think we had pullbacks of 20 to 30% in each month, where we all kind of said, yeah, so what?
So I think the broader digital universe is really the question of, where's their efficacy and which are truly the underlying ones. And I think Ethereum right now clearly has a lot of momentum behind this being the backbone of what much will be built. Whether that is true or not, that is an argument that's not terribly frothy yet. Yeah, I mean, if you believe in all this DeFi going on out there, then you probably believe in Ethereum at this point. Pete, just your quick thoughts on crypto here. Yeah, Mel, I think if you're looking for volatility in this marketplace, that's where you want to look right now, right? I mean, we're trading at a 17 VIX, 18 VIX, and it's been very, very tight recently and staying in there. But if you want a little volatility, it certainly is there. I'll tell you what, Scott Minerd, I have all the respect in the world for him. I think he's one of the smarter guys on Wall Street. And he is very, very accurate oftentimes as well. So for him to say that, I don't think he's just saying that just, throwing it out there. I think he actually believes that, and I think that that's a possibility. I don't know that it's a strong possibility, but certainly with the move that we've seen just this past weekend, 61,000 to 51,000 to open back up at 56,000. I mean, that shows you what kind of a volatility we're talking about. Yep.